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저자 마이클 샌델이 어떻게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현실의 사례를 통해 정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의의 문제가 그러면서 복지, 자유, 미덕이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소개하는데요. 정의를 복지의 극대화로 보는 공리주의, 그리고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자유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 그리고 정의가 미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2장에서는 공리주의를, 3장에서는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고 5장에서는 동기를 중시하는 칸트의 주장을, 6장에서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인 롤스의 평등론을, 8장에서는 미덕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저자 마이클 샌델은 9장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면 언급된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2004년 미국에서 태풍 피해로 인해 가격 폭리 논란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바가지 요금에 붕괴하고 정부는 가격 폭리 방지법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친시장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정가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시장 원칙이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변합니다. 주민들은 타인의 절박함을 먹잇감으로 삼는 약탈자에게 분노하는데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탐욕은 악덕이므로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을 통해 이러한 악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런 딜레마는 정치 철학의 중요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들에게 미덕을 장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이 미덕을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들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까요? 재화를 배분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복지, 자유, 미덕인데요. 이에 따라 정의에 대한 사고가 달라집니다. 복지의 극대화, 자유의 존중, 미덕의 배양이라는 가치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의란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주장은 시장 경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풍요는 우리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공리주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리주의는 복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일련의 이론들을 살펴봅니다. 이들 이론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합니다.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생각은 복지 극대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 사고만큼이나 오늘날 정치에서 익숙합니다. 자유를 근간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접근법은 여러 유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자유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습니다. 공정성 진영은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모든 이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의를 구현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미덕,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공리주의는 영국의 도덕 철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주장한 원칙인데요.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많으며 모든 가치를 하나의 잣대로 계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존 스튜어트 밀은 고급 쾌락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이자 명확한 사고와 이성적인 사회적 선택을 방해하는 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부감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가리키는 징표라고 보고 모든 가치와 재산을 단일 잣대로 계량하거나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요. 이는 경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때문입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우리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국가만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에 부합하며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하다고 봅니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재분배가 어리석은 생각임을 설명하면서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강제노동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내 소득의 일부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면 내 시간의 일부를 가져갈 권리 또한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내게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면 결국 나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추론은 자유지상주의 주장의 도덕적 정수인 자기 소유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은 자신이 소유한다는 생각은 선택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내 몸, 내 생명,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내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이 옳다면 책에서 예로 든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권의 침해입니다. 국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인범 역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인 대리출산 계약의 경우 이를 지지하는 주장은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계약은 선택의 자유를 반영하며 성인들이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곧 자유의 존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리주의는 전체 복지가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에 합의했다면 둘 다 이익이나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리 출산 계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출산 능력은 사고 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동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며 도덕적 가치가 있는 동기는 특별한 종류의 동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면에 숨은 다른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을 이해하려면 칸트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칸트에게 있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인데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법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칸트는 이성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감각이 전달하는 쾌락과 고통에 의해 지배되는 유정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결정한다면 그 의지는 자연이나 경향성의 명령에 지배되지 않는 독립적인 선택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언제나 이성이 의지를 지배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한에서만 이성이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스스로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재만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임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칸트는 바로 이것이 인간과 사물의 근본적인 차이임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상대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합니다. 즉, 이성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가집니다. 자, 이제 평등을 강조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단 생활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즉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의 모습대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원칙을 선택할까요?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잠시 잊게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계층, 성별,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이 가상적 계약으로부터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는 사회적 공리나 일반적 복지에 대한 고려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과 부를 똑같이 나누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배분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차등 원칙은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공유하자고 주장합니다. 천부적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할 때만 자신들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부적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갚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누구도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사회에서 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를 다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적 요소들의 혜택이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